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두 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 벨라코프 씨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구정 기자님, 예전보다 뭔가 좀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는 좋은 평가들도 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큰 주제는 보면 이제 결국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일단 러시아 관련해서 그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에 이제 500억 달러 대출해주는 문제. 근데 러시아 돈을 러시아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남겨주는 문제인데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는 했지만 이건 미국의 그 제니 옐런 장관이 계속해서 된다, 괜찮다 얘기를 해왔던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눈길 끄는 거는 그냥 뭐 중국을 향한 경고. 그래서 G7 회의 열리기 직전에 그 10일에 유럽연합이 그 중국산 전기차 뭐 최대 50%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서 뭐 G7 정상회의 성명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 보조금과 덤핑 이런 것도 비판했는데 이게 사실 G7이 좀 전에 좀 관심을 못 받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G7이 과연 주목할 가치가 있느냐, 왜 필요하냐, 이 문제 제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G7 7개 나라가 옛날에는 뭐 한때는 세계 GDP의 70%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로 줄었고 뭐 인구로 봐서도 이 나라들이 포괄하는 인구가 뭐 세계 인구의 뭐 10분의 1이다. 대표성이 있느냐. G7이 뭔데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에 나름 좀 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역시 또 분열을 드러냈다. 이 평가도 이제 공존하는데 이제 뭐 G7이 최종 성명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계획, 뭐 적절한 시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걸 포함해서 두 국가 해법 지지한다. 그다음에 가자지구 라파 공격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이번에 G7 회의에서 캐나다하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뭐 미국하고 독일이 반대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앞에서 러시아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했던 것들 역시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또 이중잣대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인도, 터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등 정상들 초청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연설했고 한데 뭐 너무 서구 중심이다, 배타적이다 비판을 받으니까 외연을 넓히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러면 여전히 그 서구 클럽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를 보면서 외신들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임덕 정상회의다, 뭐 약한 지도자들의 모임, 월드 루저들이 모였다. 상당한 조롱들이 있었는데 제가 7명을 나란히 그 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봤더니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7명 중에 6명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실장님, 이번 G7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뭐 루저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을 무려 36페이지에 걸쳐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끝나간다고 하더라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이 G7이 좀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공동성명이 나와 있다라고 봐요. 네, 일리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G7 정상회의? 저는 기본적으로 이 G7이라는 기관은 딱히 별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G7보다 G20이 훨씬 또 우리 세상을 대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딱히 뭐 안 좋았다 혹은 나빴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갔다, 얘기가 오갔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G7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것이 G20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OECD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큰 이제 세상을 다루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다루는 아젠다들은 네. 거기에서 이미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회의에서 계속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G7을 그렇게 이렇게 막 이제 너무 조롱하면 안 된다. 조롱하거나 객관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G7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평화회의를 앞두고 휴전 카드를 내밀면서 흔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 율리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선 이 평화 회의는 아무도 뭔가에 정말 중요한 결과를 기대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다들 참석했지만, 네, 그러니까 심지어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큰 기대를 안고 우선 우크라이나와 근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이자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뭐 크게 그런 평가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평화 회의가 끝나면서 zelensky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는 몇 개월 안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 만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평화 협상이 러시아와 이루어질 그런 협상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푸틴이 이런 평화의 시간에 맞춰서 네.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절대 평화 협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틴의 한 말을 보면 그냥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는 소리랑 네, 마찬가지예요. 네, 내용이. 심지어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 zelensky의 물러나기 뭐 등등등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스, 그러니까 보도일 뿐이고 네.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푸틴이 다시 한번 사실상 푸틴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일종의 제안, 본인들 주장으로는 제안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맞불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구정 기자님, 그나저나 한 100여 개국 뭐 기관에서 쭉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공동 성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 80여 개국 정도만 사인했다고 80여 하고요.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큰 규모로 평화회의라고 하려면은 이게 무언가 압박할 수 있도록 세계가 단합된 메시지를 던진다. 아니면은 대체로 보통 돈을 모으기 위한 회의.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쌍으로 묶여서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세계 여론을 형성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돈을 모으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뜻을 모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서 저도 보도를 보면은 뭐 결국은 서방의 이중잣대로 모든 논의가 다 이제 귀결이 되고 글로 흘러가 버리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보면은 뭐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등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가 뭐 브릭스 국가들이기도 하고 덩치가 큰 나라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사이에 속하지 않는 어딘가 가운데 있을 만한 이런 그러니까 큰 나라들,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회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네.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남북 대치가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북인 만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또 어떤 약속들을 주고받았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ECW의 주제는 김정은 만난 푸틴, 복잡해진 한반도 셈법입니다.
For Russia and the outlier nation, North Korea. I know the terminology used to be axis of evil. This may be the 2024. I will fully uphold the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북한 관련돼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오물풍선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었죠. 일단 실장님, 이 오물풍선, 전단지 배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오물풍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국한테 경종을 좀 울려주고 싶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한이 오물을 뒤집어썼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반인륜적이다 아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불량 국가인데다가 그 국가 이미지에 덧칠 하나가 더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는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크렘린궁에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알린 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도착 시간이 무려 새벽 2시였어요. 원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각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방러했을 때는 30분인가 먼저 기다려가지고 다들 또 놀라겠죠. 또 한 번 반대 방향으로. 그 직전에 방문했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시차도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러시아 매체에서 실제로 푸틴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매체에서도 그렇게 큰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 극동 야쿠츠크라는 도시를 방문하다가 일정이 늦어져서 이제 원래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당일치기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설이 나오는데 그게 신호다 아니다 등등등.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 푸틴이 그걸로 유명하죠. 그 영국 여왕도 굉장히 기다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아주 유명한 사례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주지사와의 만남도 길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이 뭔가에 북한에게 신호를 보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현장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길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이쪽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남의 나라를 정상 초청 받아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대단한 결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는 9시 15분에 도착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 9시 15분에. 그런데 수요일 날 새벽 2시에 22분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시간이면은 김일성 광장에서 또 야간 조명 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준비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무산된 거죠. 그리고 새벽 2시에 오니까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정군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예포를 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이할 때는 결국은 김정은 혼자서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는 김정은의 서운함도 충분히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푸틴이 평양에 간 게? 아주 절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아마 푸틴 대통령이 요구했던 시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요구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요구한 날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마 6월 25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북한이 남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6월 25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뭐냐면은 그 날짜를 맞춰서 가면 완전히 이제 덤태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덤태기를 피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일까? 그걸 아마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7 정상회담이 일주일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되면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나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답정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 철수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G7의 공동성명이 그게 나왔고 네. 나토에도 여기에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난주죠. 그러니까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담 사이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my way,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북한하고 이렇게 친한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날짜가 절묘하게 아마 떨어진 것이 이틀 아니겠냐. 결국은 네, 하루가 결국은 됐죠. 하루가 됐지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는 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전쟁 이전에 러시아 언론의 북한에 대한 스탠스와 지금의 북한에 대한 그런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다. 그래도 동북아 아시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를 나왔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상당히 뭐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나라고, 뭐 우리가 같이 우리의 힘을 합치면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삼각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한미일 이런 삼각과 그에 반대되는 북중러 네. 삼각이 이제 형성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나토가 이게 아시아 나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아 나토가 생긴 만큼 우리도 러시아식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류의 해석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러 정상회담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왔고요. 모두 발언 이런 것들 보면은 양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정리를 한 건 푸틴이 평양에 가기 전에 이 노동신문에 보낸 그 기고문에서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쭉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 군사작전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편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뭐 러시아 자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무엇을 동원을 했냐면은 유엔 긴급총회라는 수단을 동원을 했어요. 유엔 긴급총회를 통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북한은 한결같이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군사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한 이제 거의 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죠.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김여정이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한 참모 속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지지입니까? 네. 게다가 이제 작년 9월 달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이렇게 확보해둔 탄약, 총, 포 이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가장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운용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총포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총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야 교수님께 같은 이제 군사안보 쪽에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해 이제 우주기지에서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일종의 협조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뭔가 논조 변화가 있습니까? 우선 러시아 정부를 사실상은 북한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요? 그 이전에는 러시아 정부도 러시아 언론에서도 북한에서 어떠한 무기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열렬하게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부인했었죠. 부인했었죠. 예, 우리가 아무런 이게 다 미국이 하고 있는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우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9월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러시아 우주 기지를 방문했을 때는 되게 독특하다게 또 러시아 언론에서도 이렇게 독특하다고 언급을 했고 또 거의 모든 국제 전문가들이 독특하다고 한 부분이 뭐냐하면 원래 한 정상이 다른 나라로 가면 거의 대부분 일정이 다른 정상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진짜 보통인데 네. 그 당시는 김정은 위원님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고 나서 푸틴이 떠나고 네. 알아서 자기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주 기지에도 가고 뭐 하고 뭐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굉장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의 믿는다. 신뢰를 보여주는. 네,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껏 보시고 마음껏 노시고 가십시오.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기 식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와 같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벌였어요. 정말 전례가 없는 신뢰성 수준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비밀 없어 다 보여줄게. 약간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를 그 그렇죠. 스케줄로서 소화를 했군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양자 관계를 격상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이게 1961년도에 소위 말하는 조소동맹 거기에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네. 2000년도에 사실상 북한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러시아가 체결을 했잖아요. 그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많죠. 설린 우호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그 침략을 받았을 때는 상호 접촉한다. 적각 상호가 아니에요. 적각 접촉한다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 있어요. 푸틴 대통령께서 여기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협정 내용에 대한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할 거다. 어떤 대립적 성격도 갖지 않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은 자동 개입 조항은 적각 접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오면은 적각 접촉하고 그다음에 협의한다. 그 정도까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호 지원이 참 상호 지원한다라고 이제 나오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거죠. 약간은. 네. 네. 이것도 지금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로 이제 무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양쪽이 다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양국에 그런 협정이 있다. 그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인데 북한이 당연히 이 조항에 따라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한다는 게 합리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사실 푸틴 대통령이 뭐 탄약,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호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그 내용들이 포함되는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워딩만 보면은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는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푸틴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는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똑같이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북한에 가서는 저 얘기를 다시 반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11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해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2019년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지금까지 수많은 그 도발을 해왔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바세를 수없이 쌓아왔어요. 그러면 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자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하도록 네.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 던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비토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상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네. 이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안보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전략자산 전개하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네 번째가 이제 지난번에 중국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지금 한반도 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가 일관되게 지금 수년 동안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고 그 스탠스의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이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노동신문에 푸틴이 쓴 내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나왔던 얘기인데요. 무역과 또 상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콕 집어서 푸틴이 상호 결제 시스템을 언급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도 넣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도 뭐 결의안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경제 제재인데 그 중에 경제 제재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그 결제망이 BIS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서 퇴출을 시키니까 중국이 이제 나섰습니다. 그게 중국 중심의 제2의 국제금융결제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제2의 금융결제망으로 해서 달러가 오고 가고 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브릭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도 오고 가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국제 결제 시스템마저 중국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결제 망에는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여전히 CIS라고 하는 내 뒷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고 또 북한 이렇게 같이 하면 루블화 중심의 이런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의지를 새로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행원 명단을 보니까 그 러시아에는 에너지 부총리가 있나요? 에너지 부총리부터 뭐 환경자원부 장관, 보건장관, 철도 관련 뭐 장관에서 여러 명이 세트로 다 왔어요. 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좀 밀착돼 있나요? 뭐 철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준비돼 놓은 게 많은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동까지는 안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철도도 마련되어 있고 아직은 제대로 안 쓰이기도 하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참모들이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왔다는 얘기가 이미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이제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약속들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러시아가 여태까지는 반북한의 제재를 가하면서 뭐 북한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했어요.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쟁이 터진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언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글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지켜야 되는지. 네. 북한이랑 우리가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대부족인데 그게 싼 값에 북한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그 대가로 우리가 뭐 에너지라든가 등등등 지금 러시아에서 석유를 지금 사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게라도 이거는 팔 수도 있고 또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받고 어차피 지금 러시아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은 같이 놀 친구가 그렇게 많게 없기 때문에 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다 온 것 같아요. 이 경제 관련해가지고 거의, 중요한. 중국보다는 덜했지만 중국에 네네. 갔을 때는 거의 러시아의 정부가 그냥 그대로 예, 베이징에 갔었던 거고 네. 이번에 평양은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네. 푸틴이 제일 믿는 사람들, 푸틴이 측근들이 거기는 그렇구나. 같이 갔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러시아하고 네. 북한의 이런 협력 관계 이것은 한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시적이다. 왜 한시적이냐 네. 하면 사실상 이번에 24년 만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작년 9월까지로 그냥 대충 퉁치면은 한 23년 동안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너 있냐 나 있냐 북한, 있는지 러시아.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게 지내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이제 이 한시적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총포탄이 필요하고 하니까 가는데 그 뒤로는 한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 그 4일날이죠. 지난 4일날에도 이런 그 통신사들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그렇게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네네. 그 말이 뭘까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뿐만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도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서로 뭘 주고받죠? 지금은 이렇게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주고받죠? 한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으로 뭘 가져와야 될까요? 총포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한국이 지금 수출이라든지 또는 GDP라든지 그 다음에는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러시아로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한국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과시적인 면도 있지만 네. 한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거 네. 제가 좀 얘기를 보충하자면 방송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friends with benefit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딱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만큼 가져가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이거는 첫 번째 지금 푸틴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일단 북러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변수가 뭐냐면 중국입니다. 네네. 지금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에 그렇게 간 게 중국이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그래도 보여집니다. 네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밑에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 자기들 밑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같이 이렇게 너무 친한 친구가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네.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이 원해도 중국이 어느 정도의 딱 선을 긋고 너의 여기까지만 라는 그런 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 기자님 참 동상이몽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외신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까지 해서 뭐 대격변의 축들, 뭐 엑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악의 축 예전에 이제 빗대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랑 북한하고는 확실히 밀착하는 것 같고 중국은 좀 대면하고 또 그 와중에 같은 날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2+2 외교 국방 대화도 열려가지고 중국이 답답해하는 중간에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는 무슨 북한은 아니고 이제 중 이란 네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미국에 반대해서 연대하고 있다. 블록을 그러면서 형성하고 근데도 있다. 똑같이 네. 지금 거기에
또 살짝 북한도 붙은 걸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방 언론들이 일종의 세계에서 지금 왕따가 된 나라들, 고립된 나라들,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좀 진영을 갈라놓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중국은 세계 경제에 정말 통합이 되어 있고 이제 안정을 바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대했던 게 중국이었다라는 거를 어느새 이제 우리는 잊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중국이 왜 러시아를 편드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너무 몰아가면서 오히려 좀 더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란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인데, 러시아는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서로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거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네네. 수입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건데, 그건 뭐 또 중국이 반대하고 네. 자기들끼리도 서로 얽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지, 그거를 넘어서는 우방이라든가 동맹이라면 상대방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전혀 없어 네, 보이죠. 네, 네.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연결고리로 지금 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서로들 뭐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끈끈하게 결국은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끈끈과는 전혀 네. 거리가 멀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주권에 굉장히 집중하는 네. 나라들이긴 네. 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중국이 네. 지금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불편하게 보죠. 네, 네. 불편하게 보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3대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대결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겨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3대 원칙인데, 네.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게 동맹을 가지고 있는 건 북한밖에 없잖아요.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맹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스스로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동맹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중러 삼각관계, 이것이 이제 신냉전으로 가서 뭐 남방 삼각관계하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 이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이 자신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신냉전 체제로 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신냉전 체제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신냉전 체제로 가면 중국은 수출이 여전히 중요한 나라인데, 수출을 하려면 미국한테 해야지, 캐나다한테 해야지, 그다음에 유럽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냉전 체제로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 어떻게 돼요? 경제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이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얘기하고 왕이 외교부장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냉전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신냉전 체제로 삼각동맹 형태로 갈 리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대면 한다고 그 중국과 그 북한 사이에 그 대면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중국하고 이 북한하고 지금 이제 수교 75주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러면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고 관광객이 드나들고 가고, 그런데 신압록강 대교가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 한 명도 지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대한 감시, 세관의 통관 절차도 중국이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밀착에 대해서도 불편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한반도 주변에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으로 보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대면 관계가 가고 있는 거고, 북중러의 이 관계가 삼각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좀 예상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한마디로 이제 북한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명분 삼아서 한미일이 뭉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니까 시진핑은 매우 기분이 지금 언짢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이 푸틴 대통령이 다음 행보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왜 갔던 걸까요? 푸틴이 지금 갈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제한돼 제한적이에요. 있어요. 그건 맞죠. 네. 국제재판소에서 영장이 나온 만큼의 사실상은 푸틴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뭐 북한, 이란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저번에 아랍에미리트 한번 갔어요. 아랍에미리트, 뭐 중국도 네. 갔었죠. 일단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언론들이 계속 서방의 이런 아젠다를 부인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정말 뭐 다른 해외 순방도 하고 그래. 약간 이런 아젠다를 밀기 위해서 계속 이런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푸틴이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라는 변수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무기라든가 국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필요해진 시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푸틴이 정말 그 나라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머리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제한된 상황에서 그렇죠. 네. 갈 수 있는데 가는 것뿐이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김정은은 언제 답방을 할 것인가, 만나서 또 어떤 얘기들 나눌 것인가, 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 하시죠.